안녕하십니까. 2016년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사회복지법제론 영역의 마지막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2016년도 14회 문제 기출문제가 모두 16강까지죠. 이게 이제 마지막 16강 강의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제론의 마지막 12문제를 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코멘트를 드리고 이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64번 문제 들어갑니다. 64번 문제는 긴급복지지원법이 나왔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연도는 2005년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금전 또는 현물 등 직접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금전, 현물 등의 직접지원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생계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계지원이 있고, 두 번째 의료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이 있다. 그 다음에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 지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 그 밖의 지원이란 것이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지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초, 중, 고등학생의 수업료 등 필요한 비용 지원 어딜까요? 교육 지원이 되겠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의 연계 지원. 연계 우리가 하면 간접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간접 지원에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 서비스 지원, 의료 지원이 있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임시 거소를 제공하는 것은 주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은 직접 지원이 아니라 간접 지원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6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65번 문제 들어갑니다. 기초연금법입니다. 기초연금법의 제정연도 2014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시작했죠. 그러다가 중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명이 변경된 것이 2014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은 1. 기준연금액과 2. 국민연금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급여를 받은 분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보는 겁니다. 기준연금액은 20만 원부터 시작했다가 지금 물가가 상승하면서 조금 더 올랐거든요. 20만 2,600원 정도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각각 20%씩 감액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가로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5년마다 합니다. 기초연금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 5년, 그리고 소멸시효 5년 정리하셔야 됩니다. 3년이 아닙니다. 자, 5번입니다. 말씀드렸죠.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완성되어 소멸된다. 이걸 뭐라 하죠?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5년입니다. 기초연금의 소멸시효도 5년, 장애인연금의 소멸시효도 5년입니다. 별도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는 5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기초연금에 대한 문제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6번 문제 들어갑니다. 국민건강보험법령 1999년에 제정되었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있습니다. 제가 직장가입자입니다. 제 밑으로 카드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을 피부양자라 하는데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자는 단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그와 동거하며 보수나 소득이 없는 자의 하나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자매는 안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되지만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안 돼요. 저로 말한다면 처형, 처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처남, 처제도 안 되고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는 당연히 되겠죠. 직장가입자의 자녀 당연히 되겠죠. 직장가입자의 부모, 직계존속 당연히 되겠죠. 직장가입자의 조부모도 됩니다. 왜냐하면 촌수가 없어요. 직계열족이라고 하면 돼 있지 뭐 직계존속, 직계미속 이렇게 돼 있지 1촌, 2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조부모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직장가입자의 직계 존속 가능합니다. 그러니 부모님도 되고 조부모도 되는 겁니다. 직장가입자의 직계 비속이 있습니다. 직계 비속이 자녀가 되죠. 및 그 배우자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사위 며느리가 들어갈 수 있겠죠.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그와 동거하며 보수소득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된다 했나요? 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됩니다. 자, 정리가 됐죠? 여러분들 여기 해설해 보시면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직장가입자 직계비속, 거기에 바로 이제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이 있는데 이 직계비속에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들어간다는 거죠.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들어간다. 포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했다가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혼하였을 때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녀들, 그러니까 직장가입자 지금은 배우자인데 재혼해서 배우자인데 그 전에 직계비속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녀도 피부양자에 포함시켜준다는 소리예요. 아, 그럼 이것은 재혼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재혼가족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만 쓰면 되겠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바로 피부양자의 범위다.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66번의 답은 1번입니다. 6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사회보험에서 국민연금법 1986년의 제정, 지역가입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죠. 숫자 문제는 출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역가입자 할 때 제외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외 대상자의 연령이 있는데요. 블랭크 이상, 블랭크 미만의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 18세 이상, 몇 세 미만, 27세 미만입니다.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 제외라고 써야 되겠죠.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연금보험료를 이전에 납부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외를 시켜주는데요. 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 군 복무 중인 자, 소득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67번 문제 해결했고요. 6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68번 문제는 산재보험이 나왔습니다. 사회보험 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산재보험법상 1963년에 제정됐고요. 정의하는 용어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여러분 이 두 가지 개념이 많이 헷갈리니까 조심하십시오라고 많이 강의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 부상,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힌트고요.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됐다면 우리가 이것을 장애라고 하죠. 장애. 자, 치유되었으나 이게 훼손되어서 노동 능력 상실 감소를 말하는 거고요. 자,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업무상의 부상, 질병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훼손이 일어났습니다. 노동 능력 감소, 상실했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그 부상, 질병이 아직까지도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태가 더 심각하겠죠. 장애보다. 이게 바로 폐질이라고 합니다. 폐질. 그래서 첫 번째는 장애가 되고 두 번째는 폐질이 됩니다. 장애, 폐질 찾으시면 돼요. 답은 3번이 답입니다. 이 두 가지의 결정적인 힌트는 치유되었냐, 치유되지 않았냐 그 뜻입니다. 장애는 치유가 된 상태고 폐질은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6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9번 문제는 고용보험의 문제인데요. 자, 69번 문제 고용보험법 1993년에 제정되었고요.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육아휴직급여에서 숫자가 나온 거 아시죠? 숫자는 181 이상만 아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181 이상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걸 개시일이라고 하죠.
자, 개시일 이전에 18개월간 자, 이런 거 없어요. 18개월 이런 숫자 없습니다. 구직급여에는 이 18개월이 있지만 이 육아휴직급여에는 없어요. 이제 노동개혁 법안이 아직까지는 국회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에는 18개월로 돼 있어요. 구직급여가. 근데 이게 나중에 바뀔 겁니다.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네요. 자, 이전 18개월간이 아니라 18개월이란 말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부터 하면 돼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만 알면 돼요. 육아휴직은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1번 지문이 잘못됐네요. 18개월이 없는 거니까. 자, 2번 들어갑니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을 했네요. 그러면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했기 때문에 고용센터 가서 신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 고용센터 장은 이 말이에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취업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겠습니다. 맞고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하면 눈먼 돈이죠. 이직을 했는데 왜 육아휴직을 줍니까? 이직했을 때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꼭 알아놓으시고요. 자, 이제 5번 지문 들어갑니다. 이직했을 때는 육아휴직 급여가 나가지 않는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자, 5번 들어갑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는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육아휴직 급여의 전부, 일부를 반환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자, 맞고요. 거짓으로 받았으니까 반환해야 되겠죠. 자, 69번 문제 해결했고요. 70번 문제 들어갑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70번 문제 쉽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년에 제정되었다. 자, 5개의 보험이 다 나왔어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까지 5개의 보험이 한 문제씩 다 나왔고요. 장기요양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3가지가 있죠. 시설급여, 그 다음에 재가급여, 그 다음에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에는 다시 3가지가 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현금이죠. 그 다음에 2번째, 가족이 요양하면 가족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요양하면 특례 요양비를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적어드린 게 장기요양급여의 모든 겁니다. 시설급여, 특례 요양비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특례 요양비, 가족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특별연금급여에 들어있는 거 장입이 없습니다. 70번의 답은 5번입니다. 7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71번 문제는 아동복지법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1981년에 제정되었고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최근에 아동학대가 이슈가 되면서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아동은 몇 세 미만? 18세 미만입니다. 아동은 몇 세 미만? 18세 미만입니다.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1번부터 틀렸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은 보호대상 아동이 되겠죠. 당연하고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아동은 보호대상 아동이 되겠죠.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의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라든지 가혹행위 이런 것은 학대에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것도 학대에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아동학대의 종류가 있어요.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그 다음에 성적 학대, 그 다음에 가혹행위 모두 6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유기, 그 다음 방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법에서 아동학대의 종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7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72번 문제 노인복지법이 나왔습니다. 노인복지법은 1981년에 제정, 노인의 날 말씀하십시오. 10월 2일입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푸셔야 됩니다. 꼭 알아놓으시고요. 자, 기념일 문제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도 최근에 나온 거죠. 11월 19일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73번 문제 해결했고요. 72번 문제 해결했고요. 7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장애인복지법이 나왔습니다. 1989년에 제정되었고요. 실태조사에 대한 겁니다.
자, 실태조사 3년짜리에 장애 실태조사 들어있나요? 들어있습니다. 배우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여러분 이 장애인복지법은 어디가 관장부처죠? 보건복지부예요.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야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야 되는 겁니다. 4번과 5번은 탈락이네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의 복지 실태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활용하기 위해서 몇 년마다 장애 실태조사 하나요? 3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73번의 답은 2번. 자, 3년짜리가 있습니다. 3년짜리 실태조사. 3년짜리 실태조사 암기법 성, 보, 성, 사람, 한, 시, 가, 노, 가, 다, 발, 쌈, 3년, 짱입니다. 마지막에 짱은 장이 2개 있다라고 했죠. 자, 이것을 풀어내시면 돼요. 이게 다 3년짜리입니다. 성매매 실태조사 3년, 보육 실태조사 3년, 성폭력 실태조사 3년, 사회복지사 실태조사 3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3년, 노인 실태조사 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3년,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3년. 이게 뭡니까?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3년. 그 다음에 장애 실태조사 3년. 이게 뭡니까?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의 실태조사 3년입니다. 3년짜리 알아놓으세요. 3년짜리에서 장애 실태조사가 들어있습니다. 73번의 답은 2번입니다. 7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74번 문제 한부모 가족지원법이 나왔습니다. 한부모 가족지원법 2007년 제정. 한부모 가족지원법 상 정의 규정에서 모 또는 부가 나왔습니다. 모 또는 부. 자, 모 또는 부가 바로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모 또는 부가 바로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자, 지원 대상자는 한부모이기 때문에 아동인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은 18세 미만입니다. 18세 미만. 이것도 시험에 나왔잖아요. 취학 중일 때는 단, 취학 중일 때는 22세 미만. 자, 이런 것들이 숫자로 이미 출제가 된 겁니다. 정리해 놓으시고 갑니다. 배우자와 이혼했습니다. 되겠죠? 교정시설에 입소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도 들어갑니다.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도 들어갑니까? 네. 미혼자 들어갑니까? 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동거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고요.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같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데 왜 지원 대상자가 되겠습니까? 미혼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모두 다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모 또는 부가 됩니다. 물론 이거 말고 또 많이 있어요. 이거 외에도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지문들을 잘 살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이렇게 박스로 뭐가 돼 있죠? 해설이 돼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십시오. 거기 내용을 보면 여기 외에 2번을 보면 정신이나 신체 장애로 장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그 사람이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면 모 또는 부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안에 또 박스가 있죠. 여성가족부령에 보면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그러면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면 모 또는 부가 됩니다. 2번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서 가출을 했다. 가정폭력에 시달려서 가출을 했다. 자, 그리고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모 또는 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74번의 답은 5입니다. 자, 마지막 7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2005년 제정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까요? 네.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설치한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을까요?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국가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도 있고 만약에 설치가 어렵다면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경비를 지원받는 자원봉사센터는 정치적인 중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센터 명의로 특정인의 선거운동에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정치적 중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자, 이제 답을 해결했습니다. 4번입니다. 직접 설치할 수도 있고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도 있다. 법조문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75번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법제론의 문제까지 해서 모두 16강이 끝났습니다. 사회복지법제론 문제 쉬웠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지문으로 보였기 때문에 쉬웠을 것 같습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부터 사회복지법제론의 모든 문제 다 풀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관연도의 기출문제가 상당수 있습니다. 9회 때, 10회 때, 11회 때, 12회 때, 13회 때, 14회 때 이 문제만 여러분들이 정복하셔도 어느 정도 승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론적인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론적인 내용이 있어야 그걸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빨리 습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인 부분들을 단 한 번이라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이 많은 문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합격이 보일 것입니다.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이 기출문제를 반복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를 풀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단원별 문제라든지 실전 문제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점검해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시험에서 좋은 점수로, 넉넉한 점수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나눔 CPS의 모든 임직원들이 함께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